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김경률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과의 단절, 절윤이라고 따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가능한 그런 결의안 얘기를 했었는데 딱이다. 지금 장동현 대표는 뭐 그 결의안으로 지난 9일에 의총 결의안이죠. 이걸로 뭐 절윤 어쨌든 당이 나갈 방향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데 그간을 평가해 주신다면 먼저 그래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신 김경률 회계사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바뀐 건 없어요. 딱 두 글자 피싱. 예, 피싱. 피싱임을 여실히 입증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다. 안 속은 사람이 이겼다. 네. 예. 안 속은 사람이 승리자다. 네, 네. 네, 김영남 의원님.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예. 사실상. 그리고 징계 중단은 사실은 그 징계가 이미 내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이 고성국 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징계 위에 올라갔죠. 아니 서울시당에서 서울시당에서. 징계가 내려졌죠. 그러니까 네. 탈당 건 거니까 그건 열흘 내에 자진 탈당을 안 하면 제명되는 효과가 나오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서울시당 징계는 내려졌고 중앙당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모든 징계를 중단하면서 사실은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오히려 그게 컸다고 봐요, 저는. 예. 징계 중단 조치는 그걸 노린 거다. 사실 다른 사람들, 특히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거는 중단으로 인한 효과는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전히 윤 어게인이다. 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그래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 맹활약을 다시 하기 시작한 이정현 공관위원장 덕분에 국힘은 더 크게 질 것 같다. 지방선거를. 이런 생각이 이정현 공관위원장 덕분에 네. 더 커질 것 같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나왔던 각종 여론조사가 그 지금 결과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예. 들어요.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비슷하거나 더 떨어졌거든요. 모든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상당수가 주요하게 보는 우리가 뭐 그거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정당은 뭐 윤석열 절연을 했다라고 하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예. 희망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이제 수치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렇구나라고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됐던 목요일인가요? MBS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7대 24.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민주 43, 국민의힘 17이었고요. 국민의힘은 그 2주 전과 같았고 눈에 띄는 건 대구 경북 지지율 오차범위 냅니다만 민주당 29, 국민의힘 25였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절윤 선언도 없었고 뭐 효과도 없었고 보이스피싱이었다. 상황은 그렇게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박민영 대변인 구구 목소리를 많이 가졌다고 인적 청산 대상으로 돼 있었는데 재임용안을 최고위에 올렸다가 보류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국민들께서 박민영 대변인을 아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재임용 보류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중요한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러면 보다 상징적인 인물을 쳐내기 전까지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가 정답인데 그건 뭐 본인이 힘들다고 하면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쳐내는 작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할 수 없는 구조죠. 장동혁 예. 대표가 워낙 취약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한 어떤 혁신 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인 거는 맞죠. 박민영 대변인은 뭐 큰 상징성이 없고 상징성이 있다.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뭐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포함된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
문제인데 그건 어렵다고 하면 선출직이니. 그렇죠. 그건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임명직인 뭐 윤리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잖아요. 뭐 장해찬 전이 아니고 지금 부원장이지. 예. 전이 아니라는 게 바로 문제예요. 이게 아니, 전을 만들어야지. 마음속엔 전이다. 네. 네. 김경일 아, 외계사님은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비슷한 말씀처럼 재임용 유보라고 하길래 이게 무슨 뜻인지 뭐 특히 정당 주변에서 재임용 유보다 이분이 뭐 기관직이었는지 아니면 뭐 임시직이었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겠고 문구를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제 의미는 알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최고위원회에서 올라갔어야 되고 안건이 상정이 됐어야 되고 어떤 식의 가부간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 안건 자체로 상정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뉴스화 되는 것도 저희가 봐도 웃기고 이게 예.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참 그러니까 지난주에 전륜선언에 이어서 어떤 뚜렷한 눈에 보이는 조치 결국 눈에 보이는 조치는 인사 조치일 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재임명 유보 뭐 이거로 어떻게 퉁쳐보려고 하는 그런 수작 아닌가. 그래서 뭐 여하튼 국민들로서는 느끼는 바도 없고 예. 점점 더 내가 이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민영 대변인 얘기 빼고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도 얘기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뭐 딱히 네. 그 장해찬 부원장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예. 시작이 그거였어요. 기억하시죠? 예, 내가 네. 이 정도 거물이었나? 내가 이쪽 천상 대상에 거론될 만큼 거물이었나.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박민영은 좀 그거보다도 장해찬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이 장동혁 체제의 구성이 보면은 누가 그러면 장동혁과 같이 하고 있지? 이거를 보면은 뭐 박준태 비서실장, 뭐 비서실장이니까 측근 정도 되겠죠. 정의용 사무총장 이 정도가 좀 젊은 정치인들이 있고 보면은 다 그냥 젊은이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를 지금 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다. 아니면은 이제 지금 말씀이 그러네요. 예. 따지고 보니까 인적 쇄신 대상에도 거물이 없더라. 거물이 없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 예. 없고 그러니까 그거 알만한 사람이 이제 고성국 뭐 음. 이런 거죠. 윤민호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됐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딜레마가. 그러면 오늘까지 서울시장의 경우 지방선거 후보 접수가 오늘까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변화가 없어요. 당의 노선 변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삼은 거는 혁신선대위라도 출범시켜라라는 거였는데 이것도 움직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될지와 그러면 결론 오세훈 시장은 후보 접수를 안 할지 이것도 김준일 평론가님 짧게 좀 얘기 해주시면. 지금 후보 접수하기가 너무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래서 자충수가 됐다 이런 뭐 평가들도 있는데 예. 일종의 이제 좀 배수진을 친 것 같고 오늘 안 하면은 제제 추가 접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좀 고민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예. 할 거냐. 당내에서 더 선명하게 세게 치고 날 거냐 아니면은 탈당해서 무소속이라도 나가서 보수 단일화를 하겠다. 내가 보수를 구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선택이 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여러모로 쉽지 않다. 예.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 싸움, 이른바 장동혁 지도부와의 기싸움에서 초반에는 참 플레이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멘트가 잘못 나왔어요. 어떤 지방선거에 무소속이 아닌 국민의힘으로 참여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누가 봐도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전제를 명확히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협상력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어차피 국힘으로 출마할 거네.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뭐 내일까지 접수해 이제 오늘이 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글쎄 여기서 타협점을 찾는다고 하면 이른바 혁신선대위 구성을 그냥 장동혁 대표가 여러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으로는 참여를 하고 예. 다만 공동선대위원장 위에 총괄선대위원장 한 명을 다른 사람으로 이제 꾸리는 정도에서 타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갑자기 뭐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공동 선대위에 들어갈 사람도 다 모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총괄 선대위원장에 모실 사람은 진작에 물밑 교섭을 통해서 섭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혁신선대위 우리가 당의 쇄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요구하는 선대를 꾸리겠다. 일단 접수만 해라. 이 정도 멘트 날려놓고 접수한 다음에 예를 들면 황우여 선대위를 꾸린다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물망에 오르는 황우여 전 대표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말씀처럼 이제 황우려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알기로 오세훈 의원 측에서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김종인 대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봐도 제가 김종인 대표라도 감히 비유해 보자면 그리고 황우려 의원이라도 예. 지금 상황에서 선대위원장 맡아라 하면은 누가 맡을까? 응? 음. 지금 뭐 누구입니까?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모두가 정권을 휘두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선대위원장 훨씬 이정현 위원장보다 똑똑한 김종인 대표, 황우려 의원 이런 분들이 맡을까? 그렇게 따진다라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저는 이 오세훈 시장도 지금 상황에서는 신청하기도 애매한 상황. 예. 혁신선대위 요구 조건이 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렇다라면 우리가 1주, 2주 후 뭐 한 달 후의 모습을 한번 예측해 본다라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 없는 내지는 유력한 후보 없는 유력 야당의 현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뭐 아니 뭐 이제 서울시장은 윤희숙 전 의원도 있고 예. 경기도지사는 양양자 최고위원도 있으니까 유력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예. 너무 박하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 딜레마예요. 사실은 지금 선대위를 띄울 시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경선이 다 시점도. 끝나고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은 그때 선대위를 네. 띄우는데 지금 한 달 앞에 두고 선대위를 띄우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선 후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는 얘기를 못 하니까 선대위를 얘기를 했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그러니까 스탠스가 좀 오세훈 시장이 어정쩡했다. 그래서 이거는 물밑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약속을 받고 오늘 후보 등록을 하려면은 자 그럼 최소한 장도혁 대표가 자 혁신선대위를 꾸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도의 구두 약속을 해주는 거를 전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대화가 지금 되고 있느냐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쳐내지 못해서 안달에 불감청이는 고소원이다. 오세훈 지금 이렇게 했어? 좋아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세 분이 사실은 전직 의원이시기도 하고 이쪽 저쪽 당에 또 인맥도 좋으시고 김용남 의원님 그러시고 또 시민단체에 계셨으면서 김경률 여기사님은 전 여당의 비대위원도 하셨고 또 뭐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정치평론가신데 오세훈 시장에게 조언한다면 접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단답형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만약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판단해 주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 자 김정일 평론가부터 접수해야 되냐 마느냐? 저는 접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 접수는 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예. 글쎄요. 이제 다음 수를 보는 수밖에 없는데 다음 수를 본다면 뭐 다음 당권을 노린다면 접수하는 게 맞겠죠. 아 접수는 해야 된다. 예. 세 분이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참 아쉬워요. 오세훈 시장이 좀 더 유리한 게임을 끌고 갈 수 있었는데 보면 오세훈 시장이 벌써 2000년 16대 총선의 정치 입문에서 지금 26년 연차로는 27년 차인데 조금 더 능수능란한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기대했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뉴스쇼가 이렇게 여야의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중립적이다.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혹시 오세훈 시장이 듣고 계시면 그냥 이분들의 말씀이라는 거 꼭 여기에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를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정영 공관위원장 얘기 살짝 나오긴 하는데 충북의 김영환 지사는 컷오프. 어제 회의에서는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컷오프해서 주진우 단수공천으로 가자 이랬다가 당 지도부에 뭐 정의용 사무총장 이분들이 이제 공관에 들어가 있는데 박차고 나갔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비대위원께서. 그러니까 보니까 저 이 앞타임에 들었나요? 이제 예. 뉴스 해설로 쭉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어떤 뭐 입장들 어제 뭐 컷오프 내지는 컷오프 고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는 최측근들조차도 주변에 그럼 도대체 이건 누구에게 설득력이 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금은 믿을 수 있는 좀 고위층 인사를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야 이정현이 왜 그만뒀는지 아냐? 그래서 아니 저야 모르죠. 그랬더니 누구를 갖다 꽂으려고 했다. 아. 그런데 그거에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아니 제가 지금 비밀스러운 얘기 저는 처음에 저만 아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오늘 이제 폭로하려고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가져왔는데 주말 보니까 사이에 벌써 다 퍼졌어요. 주말 그 사이에 얘기는. 사실 기사만 보면 그게 누군지 예, 알겠더라고요. 예, 키워드 뭐 고성국 하나만 하면 그게 누구를 꽂으려 했었고 예. 그에 대한 반발로서 공관위원들이 다 뭐 자리를 박찼고 또 극렬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아. 나 안 해, 나 뭐 이렇게 위원장 안 해 하고 나갔다는 건데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다 예측이 하고 뭐 기사도 좀 나오긴 예, 했지만 예. 또 확실히 들은 얘기로 이렇게 예. 얘기해 주는 건 또 다르니까 정색하고 다시 한 번만 누구 꽂는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거 따로 또 제목 뽑아가지고 키워드 고성국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성국 씨를 꽂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고성국 씨가 이제 지난 주말에 뭐 예. 같이 다녔다는 예. 예. 그분을 꽂으려고 하다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요? 저 그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요. 예, 듣고서 이름은 잘 기억을 못 너무 하겠는데 조심하시네. 예, 그분을 꽂으려고 했었고 뭐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하다 보니까 뭐 삐져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뭐 나왔던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 저는 계속 피싱 단어에 꽂혀서 좀 얘기를 해보면 피싱을 하려면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좀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지금 이런 행각을 보고 누가 속을 건지 참 암담하고 예. 그렇군요. 요새는 뭐 흥룡강성 어투를 쓰시는 분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의로 해석하면은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충격요법이고 이제 의도적 노이즈를 일으켜서 당내 경선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충북에 이를테면은 현역 지사를 컷오프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제외하려면은 여기는 당사자를 컷오프할 게 아니라 전략 공천 지역으로 처음부터 설정을 했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당사자는 지금. 그리고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 다음 자기가 컷오프 되면은 그게 이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한테 이게 잘 이전이 돼가지고 잘 가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이즈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이를테면 여기는 전략 공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현역에 대해서도 우대를 해주고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그럼 그 정도의 정무적인 고려들 이런 것도 조율들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막무가내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탈당하거나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은 탈당이 아니더라도 조직이 가동이 안 돼요. 이게 당내 경선이 치열하면은 나중에 무슨 얘기가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이쪽의 조직들이 통째로 저쪽으로 넘어가거나 예. 반대당으로 넘어가 극한의 경우에는 아니면 아예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은 표 계산하는 분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표 계산이 나. 야 이번에 우리 예상보다 3,000표 덜 나왔는데 지금 쟤들이 안 움직여서 그래. 이 정도까지 계산이 다 나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이게 지금 의도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를 꽂으려는 거냐? 뭐 박수민 지금 김수민. 예? 아, 김수민 죄송합니다. 충북 김수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충북의 정무부 시장 이제 전 의원을 꽂으려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는 윤곽근 변호사도 예, 있어요. 야, 그렇죠. 그럼 윤호개인이야? 예. 그러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쪽도 뭐 윤호개인 쪽 그 강성 보수 여기 꽂으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지금 이게 되고 있으니 첩첩삼중이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예. 앞서 이제 우리 또 김경률 전 비대위원님이 증언하신 바에 따르면 사실상 고성국 씨의 영향으로 전략 공천을 꽂으려고 한 거다. 그게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다로 해석이 됐는데 그런 같은 맥락이라면 충북도 윤석열의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를 꽂으려고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썰들이 있는데 모르죠. 그거는 모르니까. 이거는 이제 김어준하고 다르게 명확하게 여기서 좀 특종이라고 하고 한마디 해주시죠. 단독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얼천 김준일 선생의 단독설입니다. 예, 단독설. 예. 그런 얘기들이 당내에 있어요 이미. 예. 당내 퍼져 있으니까 제가 그냥 그 분위기만 전달해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현역 광역단체장 중에
컷오프 대상을 고른다고 하면 누가 봐도 김영환 충북지사가 1순위였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공관위원들의 반발이 적거나 없었던 거죠. 예. 왜냐면 이런저런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발표가 되고 공관위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제 지금부터는 다 무리수예요. 이거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독단과 무리수가 지금 잇따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사실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중진들의 네. 컷오프 사실상 그래서 대구에.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을 사실상 나머지 후보들하고 경선 붙여봤자 누가 이길지는 뻔한 거니까 사실상의 전략 공천을 추진한다. 그래서 다른 공관위원들이 반발하고 난리가 나서 이제 금요일 날 홧김에 사퇴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 뉴스가 전해지길래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 되는데. 예. 계속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다행스럽게 보수 대개혁을 위해서는 필요했다 이번에. 아니 저는 지금 민주당 장기적 관점에서. 당적이니까 아니, 계속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보수도 좀 잘 돼야 새는 잘면 날개로 그런데 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고쳤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예 그 무너지고 차라리 새로 시작하는 게 낫거든요. 저 정도 상황이면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부산의 박형준 시장 컷오프 대구에 출마한 주호영, 추경호 윤재옥 중진 다 컷오프. 이거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굳은 신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제가 일요일 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복귀하면서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하길래 참 다행스럽다. 예.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번 6.3 지방선거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다. 예. 대구시장 선거다. 대구다. 이제. 대구가 어느 쪽에 이길 거냐. 이게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이정현 공관위원장 덕분에. 예. 이게 원래 재건축을 하려면 그 전에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철거 전문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지금 김용남 의원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본의 아닌 철거 전문이 되는 거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정현,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는 말씀하신 대로 충북지사는 기존에도 평가가 좋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지만 박형준 시장이 그렇게 잘했다는 평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컷오프 될 정도냐. 근데 원래 이분이 친이 쪽이었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친박의 핵심으로고 한때는 불렸던 분이고 혹시 그래서 미웠던 거 아니냐.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확인되지 않은 썰인데 제가 한 2달 전 정도에 예. 이제 국민의힘에 떠돌던 얘기 그거를 저희 뭐냐면은 이번에 선거에서 오세훈, 박형준 그리고 김영환 이 세 명은 날린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떠들었어요. 이미 떠들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그때 이제 반신반의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떠돌던 풍문이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약간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예.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가? 이들을 강하게 교체를 하면서 좀 경선을 흥행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당 지도부 쪽에서 좀 찍혀가지고 지금 이게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꽤 예. 오래전부터 돌던 얘기다. 현역 지사 3명 날린다. 3명 날린다. 예, 그러니까 예. 내란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비상식적인 결정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전략을 거꾸로 써. 본인들이 죽는 전략만 항상 열심히 짜네요, 보면. 근데 저는 이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3% 시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그리고 지지율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예. 17%라도 받는 정당이라면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계속 의아한데 또 한편으론 이분들이 3%짜리 극우 세력들이다. 정말 그간 극구구분들은 총선 때마다 비례대표 출마하면서 3%만 넘으면 한석을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드디어 국민의힘이라는 당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이제는 TK 과거 그리고 뭐 2, 3개월 전부터 돌았다고 합니다만은 PK 뭐 이런 것조차도 자기들 구구들 뭐 고성국이다 이정현이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번이 도약대가 될 수 있지 않나 3%의 시각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전국 뭐 이런 건 빼고 대구 그렇죠. 경북 정도의 우리가 작은 왕국을 고성국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뭐 이런 생각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서울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오세훈 시장 여부가 이렇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건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말 이제 대구가 박빙의 승부장이 될 수 있다라고 예.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 경북 유권자들도 뭐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지난주 MBS 조사에는 예.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를 검찰 개혁안 최근 당 일부와 대통령 간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김용남 의원 얘기 듣고 본격적인 얘기는 우리가 진솔하게 본방이 끝난 뒤 유튜브에서 또 이어가도록 한칼 댓글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방 듣는 분들 위해서 민주당의 입장 뭐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아니 법사위 강경파는 여전히 강경하고 예. 그리고 그 배후에도 그 강경파의 지지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떤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냥 법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형사사법 시스템은 거의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오. 사실은 예. 지금도 파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민주당 강경파 안대로 되면 그냥 붕괴예요. 이거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법 시스템이 정부안이 합리적이다. 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 회생할 수 있다. 회생할 수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정부안은 그래도 1년에 수십만 건씩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원활한 처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예. 민주당 강경파의 시각은 만에 하나의 경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정치 권력에 대한 뭐 검찰의 우위를 쓰려는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그렇죠. 하는.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 아니 수사기관의 힘이라는 거는 수사를 개시하는 없던 사건을 만들어내는 수사 개시권에서 나오는 건데 예. 수사 개시권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근데 경찰이 가져갔죠. 뭐 전 가정을 붙여갖고 뭐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 안 된다. 이건데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역시 뉴 이재명 김용남이네요. 방금 제가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법조인의 시각에서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뉴 이재명이다. 아니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정부와 여당의 뭐 법 사법 체계 또 형사 그러니까 검찰 경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정확한 워딩이 이거였어요. 지금도 파산 직전이다. 그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정부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혹시 민정수석이 안 된 거 가지고 지금 아니 그거는 근데 지금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 정부 들어서 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전 정부를 그래서. 거치면서 지금 만들어진 거를 이 정부에서 다시 개혁하려고 하는 건데 뭐 사실 사실은 중수청법 이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예. 근데 전 정부부터 이루어졌던 이른바 뭐 검찰 개혁을 통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날선 내부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본방 끝나고 유튜브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추미애 위원장이 라디오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솔직하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세 분과는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BS 기자 조태임이고요. 지금 댓글쇼 방 열렸고요. 오늘 이제 막성태 씨 지난주에 나왔고 잠깐 이제 화장실 다녀오실 동안 먼저 다른 분들 소개할게요.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를 한번 하실까요? 김준일 평론가부터.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률입니다. 네, 김영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김이네요. 네. 그니까요. 삼김. 네. 삼김 시대. 삼김 예, 시대. 삼김막. 삼김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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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김일막 괜찮네요. 네.
그 저희 앞서 이제 민주당 얘기를 못한 근데 일단 지난주 반응 어땠는지 좀부터 여쭤볼게요. 김경일 회사님 지난주 반응 좀 어떠셨어요? CBS의 이 파워 네. 절실히 느낀 게 그간에도 막 이쪽저쪽 종종 나가고 하는데 저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전현직 의원분들 뭐 이렇게 가지고 그래요? 야, 앞으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뭐예요? 뭐 반가웠다, 아, 잘 들었다. 예, 네. 예. 좀 그동안 연락이 많이 끊기셨던 분들도 반갑게 문자 많이 주셨어요. 오, 네, 역시 또 그래서 앞으로는 CBS만 나와야 되겠다. 김용남 의원님 어떠셨어요? 지난주 아니, 뭐, 해보시고. 이게 사실은 2번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라디오 출연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유튜브 이어서 하니까 참 열일한다 뭐 이런 반응 좀 연이어 있고. 나오니까 열일한다. 그리고 우리 막성태님은 지난주 첫 방이었는데 예, 예. 어떠셨어요? 주변에 반응 좀 얘기 나온 거 있어요? 제 친한 사람이 없어서 별로 반응을 못 들었는데 저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예, 김용남 의원이 영광이죠. 뭐 이거에 그 진심이 안 느껴졌죠. 안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주변 반응이 예. 막성태님이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실 때랑 좀 다르게 말투가 좀 더 빨라지시고 자유로워 보이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를 왜 저한테는 안 하고 조태임 앵커님한테 하셨대? 그래요. 네, 잠시만, 저희 좀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예. 예. 네, 하나 둘씩 막성태- 늘어나고 네, 있어요. 그러네. 아이템이 하나씩 아이템들이 늘어나서 다시 이제 네. 막성태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에 네. 얼굴에 점만 찍으면은 확실해 이제 못 알아봐. 자꾸 말 그렇게 유도하지 마세요. 아, 저 예. 찍는 수가 있어요, 진짜로. 막성태님 좋아 막 반응 엄청 네. 좋네요. 그러게요. 댓글에서도 네 저희 그 앞서 원래 그 댓글 그 한칼 토론에서 국민의힘 얘기를 주로 했어가지고 민주당 얘기를 하고 그다음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 그럼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이제 또 올렸어? 글을 하나 남겼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 협의로 만든 안을 10번이라고 수정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나와요. 당정 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아까 제가 뉴스 연구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검찰 개혁안을 놓고서는 뭐 정부안에 대한 일부 강경파들의 반발이 있었다 했지만 조금 이제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또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뭐 9시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 한다는 소식도 좀 전에 이렇게 들리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정부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얘기했던 게 정부 아니라고 표현하지 마라. 당정 협의안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안을 만들었다는 걸 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결론 나온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일단 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초반에 이제 3단계로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게 합의가 됐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그 정청래 대표가 주도했던 검찰청 폐지. 그렇게 이제 폐지를 해서 이거를 지지층들한테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시그널을 보낸다. 이게 이제 합의가 됐던 거고 두 번째가 이제 3월 중에 이 조직 설치법들을 다 통과시킨다. 그게 이제 공소청법, 네. 중수청법 이거고 3단계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그리고 좀 필요한 형사소송법이나 이거를 개정한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약간 논의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안 수사권 요구 같은 경우에는 네. 보안 수사 요구권인지 보안 수사권은 이거는 원래 6월에 하기로 돼 있는 6월 이후에 하기로 되어 있는 네. 이거 형사소송법과 그쵸.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거를 건드릴 타이밍이 아니라고 이미 당정 간에 합의가 된 상황인데 이게 다 섞여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측이나 어제 제가 우상호 전 정무수석 만나서 이제 얘기도 들었는데 네. 좀 전체적으로 이거를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의지를 좀 관철시키려고 그걸 계속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네. 시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당에서. 네.
그래서 당정 협의는 어쨌든 이게 끝난 거고 음.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어쨌든 3월 중에 이달 안에 통과가 돼야 되고 네. 그게 이미 다 합의가 된 건데 지금 일부가 좀 대통령이 한 얘기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선명성을 네. 주장을 하면서 이게 조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단계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를 이 검찰 네. 개혁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루트로 얘기를 하다가 마이크를 못 알아먹네. 그리고 이제 직접 불러가지고 의원들 초선 의원 불러가지고 이거를 직접 거기 검찰 개혁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마이크를 못 알아먹네. 그래서 X에다가 지금 2번 지금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통령은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를 하나를 보여주고 하나는 네. 이제 부수적인 효과지만은 이제 김어준류의 이런 뭐 원리주의자들하고는 좀 선을 긋고 오늘 그 공유한 것도 대통령이 공유한 것도 첫날 어제 공유한 게 네. 김어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기사가 뭐였냐면은 중앙일보 이재명 검찰개혁 정부안 당부 점점점 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방금 전에 올린 거 지금 네. 그거는 제목이 뭐냐면은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 돼. 집권안이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그래서 김어준 걸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언급된 거를 네. 저는 이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을 그었다 완전히. 예, 그러니까 김어준하고도 선을 긋고 네. 김어준 이후에 그 지금 검찰 개혁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정부 뭐 이렇게 노무현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네. 선을 그었다 이렇게 봐요. 예.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의원님은? 사실은 네. 이제 그 19일 본회의에 처리가 되느냐 네.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안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내용이에요. 이번에 처리될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공소청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정 협의안에 따르면 네. 당정협의안.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그리고 지방공소청 기존에 이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그 명칭이 바뀌는 거죠. 뭐 물론 역할도 많이 바뀝니다만. 근데 지금 민주당 강경파는 2단계로 하자는 거예요. 네. 그냥 공소청, 지방공소청. 근데 이게 아니 검찰청의 어떤 조직이나 직제는 법원에 대응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법원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는데 그러면 고등법원에 뭐 공판 관여가 됐던 고등법원과 관련한 검찰청의 조직을 지방으로 그냥 일원화 하자는 게 민주당 법사위 쪽 이야기인데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전체적으로 틀이 안 맞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당정 협의안을 계속 대통령이 그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네. 통과를 당부하는 것이고 지금 방금 X에 올라온 내용은 사실은 특사경과 관련해서 네.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한 발짝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여전히 지휘할 수 있다 이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거 아닌 거죠. 네. 네. 그래서 한 발짝 양보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가 그냥 계속 고집을 부릴 거냐 네. 아니면 여기서 당정 협의안대로 해서 적어도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은 이달 19일에 통과를 시킬 네. 거냐 이제 공은 다시 넘어간 거죠. 강경파 쪽으로.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도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요 갈등은 좀 정리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강경파들이 계속 좀 기존의 주장을 하게 될까요? 근데 박성태님. 앞서 네. 본방에서 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김용남 의원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법사위원들이 그 체계 자구 심사 해야지. 네. 거기서 안을 다 뜯어고치려면 그거 어떻게 되냐. 음. 그러면 사실은 법사위 뜯어고치면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키면 돼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 자기 얘기들만 할 거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네.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갈래를 잘 탔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도 계속 당내 강경파를 염두에 두고 일단 조율하는 건 당의 책임이다. 어쨌든 최종 입법 과정에는
당이 의원들이 입법부가 네. 도장을 찍게 되니까 당이 최종 책임을 가지고 조율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네, 했었고 그렇죠. 예. 또 미세 조정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제 또 매부쇼에 나가서 완벽하지가 않다. 이거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또 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쟁점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네.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것 보면 뭐 예를 들어 검사는 상급자의 지위에 따라야 된다. 공소청 검사가 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아니, 검사가 왜 다 상급자의 지위에 따르다 보니 검사들이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조항 폐지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건 처음에 페이스북에 얘기한 건 두 가지죠. 검찰총장 명칭에 네, 관한 명칭. 얘기.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이 주장한 공소청 검사 일단 다 사표 쓰고 다시 재임용해야 임용 된다. 심사해야 예.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두 가지만 강조했는데 또 이제 다른 것도 조율할 게 있다고 계속 나오니까 오늘 대통령 X는 그래 그러면 요것도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하는 문제. 그다음에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저거예요. 그러니까 중수청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문제. 사실은 중수청 수사관들이 수사를 시작하면 정확한 거는 공소청 검사에게 얘기하도록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지 네. 관여라는 표현을 쓸 대통령이 있어서 정확히 이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에서 조율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실은 그거 빼고는 그러면은 정부안대로 가자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딱 안 찍어주니까 네. 뭐 당대표 얘기도 그렇고 뭐 다른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아예 대통령이 저는 다 찍어줬다고 봐요. 아예 콕 집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네. 좀 따라와라. 뭐 요건 이런. 말고는 네. 그냥 갑시다. 지금 속보 들어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서 처리 지금 한 줄 속보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 입장대로 이번엔 이제 합의한 대로 이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제까지 아까 추미애 전 대표 의견도 그렇고 좀 헷갈렸던 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전날 초선 의원들 만찬하고 나서도 검찰 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이 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내고 하면서 그럼 이거 대통령의 메시지 여전히 반기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메시지 좀 헷갈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김경률 회계사님? 저는 우선은 비법률 전문가로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서 이제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이미 형사사법 체계가 상당 부분 그리고 검찰 뭐 이른바 민주당이 검찰 권력이라 칭하는 바 검찰 권력을 이미 뭐 코마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 뭐 저 보시기에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소위 노상강도 많이 당했거든요. 아, 그럼 진짜요? 노상강도 할 때 꼭 두 명이 나타나요. 두 패로 갈라지거든요. 한 명은 돈을 뺏고 네. 한 명은 계속 야 그러지 마 야 애 약하잖아 이렇게 두둔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두 축으로 움직이거든요. 저는 지금 보면서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청 간의 갈등을 보면서 네. 이게 짜고 치는 거다. 아니 적어도 짜고 치는 것은 아닐지라도 네. 둘 모두 어떤 국민들의 편익 이해와는 관계없는 이미 코마 상태에 접어든 검찰을 두고서 네. 야, 얘 묻자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야 산소호흡기 정도는 꽂아주자 자연사하도록 두자 네. 뭐 이런 식의 갈등 결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여기에도 자주 나오시는 뭐 박준영 변호사님, 김혜원 변호사님 이분들의 내용들을 자주 접하고 그분들로부터 이 관련된 소식들을 접하는데 네. 이와 같은 당청 간의 갈등이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와는 동떨어진 채로 네. 심지어 이제 뭐 제가 참여연대 출신입니다만은 고발연대라는 이제 뭐 이런 멸칭도 들었었는데 저희도 뭐 고발장 하나 접수할 때 이제 헷갈려요. 어디에 접수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예. 저는 좀 국민들 이해와 요구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들만의 좀 리그이다 이런 느낌 많이 검찰 받습니다. 개혁을 놓고서는 이거 국민 예.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 당내 갈등만 좀 표현화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신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청래 의원께서는 이제 또 민감한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끌어들였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이제 SNS를 보면 이제 누군가는 야 지금 또 다시 유운 통치의 시작이냐 뭐 이런 말씀도 하던데 좀 적절치 못한 그런 또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또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앞서 처음에 김용남 의원님이 본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형사사법 체계가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상당히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검찰이 개혁할 점이 많죠. 네. 개혁할 점이 많고 눈에 띄는 거는 검찰이 최고 권력기관이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청와대가 있지만 네. 그게 예전에는 전두환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안기부였고 음지에서 일하잖아요. 법도 상관 않고 그래서 최고 권력기관이었는데 법치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87년 이후에 나오니까 법적인 권한이 있는 데가 법에 일단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하는 게 검찰이거든요. 네. 사법부는 아예 다르고 그러니까 검찰이 최고 권력기관이 사실상 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고 더 꼼꼼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다 힘을 빼놓으면 그러면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 문제가 남는 거죠. 음. 그러면 그게 다 권력자들의 비리는 그럼 없느냐 있는데 네. 또는 어떤 대기업 이런 사회 큰 문제들은 있는데 그러면 경찰이 그걸 할 역량이 지금 되느냐 네. 그러면 경찰은 사실 비리가 없느냐 네. 그런 문제가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을 수기하고 정말 조심히 세심히 지금 대통령이 X에 올리는 글처럼 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많이 못 갔다. 근데 근데 지금이라도 일단 대통령이 너무 과속하는 건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는 맞고 있지만 네. 이미 저는 과속으로 한참 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질 때 공수처만 나오면 모든 권력 수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해결이 됐나요? 하나도 안 됐어요. 오히려 복잡한 문제들도 더 생겼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수처도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수기를 통해서 더 잘 만들었으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네, 검찰이 70년 넘은 조직인데 네. 공수처도 좀 더 시간 1, 2년 뭐 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더 낫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요 전 과정을 보면서 이제 또 하나 문제로 좀 드러난 게, 그러니까 당이 뭔가 소통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계속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었잖아요. 사실 지금 모든 과정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또 만찬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김준일 평론가. 아니 뭐 필요하면 해야죠. 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SNS를 쓰거나 그러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쵸. 네. 이제 뭐 대변인 정무수석이나 통하거나, 민정수석이나 뭐 아니면 뭐 홍보수석 대변인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 뜻은 이거야라는 거를 명징하게 밝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 보기에 이거 계속 가면은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뭐 그 정무적 판단이 저는 뭐 대체로 옳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다 따라야 되는 거냐 네. 이런 비판들도 좀 이제 뭐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를테면 조율해 특사경. 나가는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당정 네. 협의안이고 특사경 뭐 그것도 검찰 지휘받는 것도 검사 지휘받는 것도 빼겠다. 그래서 약간 양보를 하는 듯한 이런 약간 밀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정성호 장관이 안 보였어요. 그러다 최근에 잠깐 보였지. 왜? 이른바 공소 취소 거기서 때문에 잠깐 등장했어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윤덕 장관이 안 보여요. 네.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소셜 미디어의 메시지로 지금 쭉 리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안 보이는 거는 요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만기칠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안에 대통령이 나서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부 조직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 부분은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 권한이나 책임이 위임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하고 계속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뭐 협상도 하는데 잘 안 풀려. 네. 마지막 단계에서 대통령이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효율적인 일처리지. 네. 장관은 안 보이고 대통령이 바로 나서서 그냥 이렇게 의원 대 대통령 간의 구도로 비춰지는 거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원론적으로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효율을 중시하고 성과를 중시하니까 그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의 말빨이 먹혔으면은 안 왔겠죠, 여기까지. 정성호 장관 말빨이 안 먹히고, 네. 뭐 국회 장관 앉혀놓고 막 국회의원들이 뭐 막 이렇게 뭐 당연히 입법부 행정부가 다르니까 따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거의 쥐잡듯이 막 법사위에서 막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말빨이 안 먹힌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그 앞에 충분히 이런저런 시간이 있었고 당장 협의도 됐는데 이게 뒤집히는 거는 이거는 여러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거다. 저는 뭐 이게 진짜 복합적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참 정치를 무섭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하나는 김어준하고 선을 그었고 하나는 추미애랑 선을 그었어요. 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내 사람이 아니야라는 거를 매우 명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이게 자기 정치하고 지금 그 검찰개혁 8위를 하고 있다. 이게 향후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 어떻게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친명의 복심이라고 할 만한 분이 국회 내에서 잘 안 보여서 생기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있고 또 정무특보가 있죠. 네. 물론 조정식 의원이 예전에 사무총장도 하고 지금 정무특보를 하고 그렇지만 사실 말의 무게가 별로 안 실리고 있는 방증이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계속 얘기해도 안 통하니 누군가 대리인들이 딱 얘기하면 이거 대통령 뜻이 분명하네라고 할 만한 메신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옛날 성남파들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남준 전 대변인이 지금 배지를 달려고 하는 게 그분은 이제 복심으로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네. 이해할 만한 스피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국회에 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는 친명을 다 얘기했지만 아주 찐명이야라고 보기엔 애매한. 예. 물론 메신저의 부재. 네. 그렇죠. 예를 들어 김영진 의원 같은 분은 이제 원조 친명이 그렇죠. 그러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대통령과 늘 자주 소통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고 또 김영진 의원은 평소에 당내 이제 강경파는 또 거리를 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찐명이면서도 뭐 수박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듣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말의 네. 무게가 안 실리는 거예요. 정성호 장관도 원조 친명이지만 또 뭐 당내에서 수박 아니냐 얘기를 듣다 보니 말의 무게가 안 실리고 네. 그러니까 그럴 무게를 대체할 만한 분이 없고 또 나름의 역할이 있는 분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대통령이 엑스에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번 조국 혁신당 합당 문제도 나중에 그 최고위원회에서 나왔잖아요. 대통령 뜻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더구만.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대통령 뜻이 과연 뭔지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정무수석 얘기해도 누가 얘기해도 뭔지 헷갈린다. 그럼 그건 정무수석이나 이런 정무 라인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도 있고 사실은 정무수석도 사람들이 볼 때는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네. 아니 제가 보기엔 네. 어떤 메신저의 부족보다도 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은 대통령 말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성향들이 달라요. 그 지지층 목소리도 상당히 지금 네. 큰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몇 번의 국회의원 총선거나 뭐 이제 지방선거도 곧 치러집니다만 이 경선이 원칙이 된 게 저는 제일 큰 영향이라고 봐요. 네네. 과거처럼 사실상의 심사 공천 내지는 누가 누구를 찍어서 이렇게 공천을 주는 시스템이 과거에 뭐 지금 민주당도 김대중 그쵸. 총재 시절이나 네, 이런 데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럴 때는 거역하기 힘들죠. 근데 지금은 경선이 원칙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보다 중요한 게 지지층이 당원들, 원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SNS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들이 어떤 하나의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논평이라든가 뭐 그런 바람이기보다는 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 부동산 네. 휘발유 가격 관련해서 보면은 휘발유 가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야 된다. 해라 이렇게 되고 실제로 행정부처는 그와 같이 움직였고요. 네.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이거는 대통령의 명령 없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러한 그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통상의 내부 통제 절차가 네.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생략한 채로 대통령의 명령이 이렇게 게재되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만기 출납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건 저는 메신저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자제하셔야 된다. 아.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있고 각각의 행정관료들이 각각의 절차와 내용에 맞는 그런 절차들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들이 언제까지 국민들의 호소에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을 미칠까 조금 앞으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저는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네. 만만치 않은 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서 또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는 거긴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저는 그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뭐 여러 회의에서 툭툭 던지는 게 그냥 밤에 쭉 생각하다 툭 던진다기보다는 저도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는 나름 상의를 좀 하고 마치 그냥 툭 나온 듯이 던지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네, 뭐 임대주택 문제랄지 어느 정도 얘기하고 뭐 이거 해보자. 그러니까 근데 그걸 쭉쭉 뭐 장관이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냥 대통령이 던지고 하는 게 제일 속도가 빠르긴 해요. 효과가 제일 좋다고 봤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급한 거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쓰고 있는 거다. 근데 저도 종합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이 짚어주신 문제들이 왕왕 생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이제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살짝 예고한 것처럼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개입 그 관련한 조항 이제 삭제를 한다는 게 이번에 포함됐다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마지막에 제가 보기엔 개혁파 원칙주의자인데 김용민 간사가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강경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이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번에 처리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이 보안수사권을 놓고도 대통령과 뭐 법무부와 당 간에 이런 갈등이 또 노정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선거 끝나고 하자 그건. 아 선거 끝나고 예, 이미 네.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이미. 선거 끝나고 하는 걸로. 그럼 예. 선거 끝나고니까 더 좀 그땐 더 박터지게 논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 선거 끝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가 임박해 있어요. 아. 그게 훨씬 크게 작용하는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는 네. 전당대회 임박해서 벌어지는 논쟁은 지금보다 훨씬 격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때 전당대회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 그땐 더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들 간에 사실은 보안수사권 인정 여부가 최대의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럴 일은 아닌데 이게 아니 검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제가 보기엔 뭐 1%도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더 큰 부분이 많지. 훨씬 많죠. 뭐 경제나 복지나 뭐 이런 부분 포션이 훨씬 크고 검찰은 1%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거의 나머지 99%를 압도하는 이슈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민주당 지지층의 가장 핵심 이슈는 검찰 개혁, 네, 그렇죠. 부동산 문제 이것도 아니고 지지층에 왜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상황 거부터 시작한 이 검찰에 대한 적개심. 요게 이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직접 글을 올리는 배경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의 반발이 많이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도 이제 지지층들이 변심했냐, 뭐 개혁할 줄 알고 믿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민주당의 과거 어떻게 보면 좀 목소리 큰 지지층 그리고 이재명 세력 간의 갈등으로 계속 비춰져 버리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쪽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층이나 이재명 대통령 쪽이 조금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원론적 이론력에 보면 여기가 되게 강경파기 때문에 네. 강경파 목소리랑 가면 이게 또 계속 반박하기도 이건 실용주의적 관점이 돼야 되니까 네. 논리상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커지기 전에 대통령이 계속 X를 통해서 수습에 지금 나서고 있다. 저는 네. 사실은 뭐 그래서 김어준 씨 미디어나 이런 쪽과의 갈등도 검찰 개혁을 가지고 커져버리면 이게 곤란해지니까
계속 수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돌이켜 보면 검찰 개혁의 과거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했던 게 무슨 이유였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런 것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질 것인지, 권력의 외압 속에서 꿋꿋하게 뭐랄까요 수사권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켜낼 것인지 이런 문제 의식이었는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조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검찰을 죽일까? 네. 사실 강경파들의 의견은 아무리 저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이건 검찰 없애자.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과 유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을 없앨 수 있는 한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럼 저는 애시당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왜 검찰 개혁을 시작했었는지 그런 네. 초심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 일부 주장은 헌법과 불일치하더라도 없애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수박들 4명이 모여서 뭐 얘기해봤자 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지금. 네. 지금 아니, 왕수박 1, 2, 3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김어준 씨가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좀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김민석 총리를 좀 겨냥한 말을 했잖아요. 이거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김민석 총리가 바로 이제 반박하는 글을 또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네. 사실은 그 지금 집권 1년이 안 됐잖아요. 네. 6월 3일 지방선거가 돼야 이제 1년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차기 지도자 그것도 육성 프로그램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 같으면 되게 청와대 쪽에서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건 지금 지도자가 있는데 아니 그렇지 가장 힘이 센데. 이제 떴는데 벌써 1년도 안 석양을 됐는데. 얘기한다는 게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이번에 두 번째 방미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총리의 방미 취지를 완전히 퇴색해 버리는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모든 그 어떤 그 의도는 다 8월 전당대회에 꽂혀 있다 이게. 8월 전당대회에 정청래 지금 대표의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지금 덕분에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육성되고 있는 정치인 취급을 한 거잖아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례적이긴 해요. 네. 총리가 방미를 이렇게 평생 그러니까 재임 기간 중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 지금 한 달 뭐, 사이에 간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집권한 지 한 10개월 만에 두 번은 이제 간 거잖아요, 네. 총리가. 근데 그러면은 가서 한 일이 없느냐. 근데 이제 뭐 총리실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제 벤스 부통령하고 회담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 부보좌관 그리고 뭐 김민석 국무총리 뭐 강경화 주미대사 나와가지고 서로 테이블에서 이제 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 네. 이런 거 하고 쿠팡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보 문제도 같이 협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갔겠죠. 예, 쿠팡도 지금 뭐 미국에서 막 하원에서 막 법사위에서 막 그 저기 헤럴드 임시 대표 불러다가 막 청문회하고 뭐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문서로만 보내기보다는 직접 가서 얼굴 한번 보면은 더 나으니까 갔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례적인 것도 맞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야, 김민석 키워주려는 거 아니야? 네. 이를테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굉장히 많이 해외를 다녀가지고 거기에서 MOU 체결하고 이거 훈시경 띄워주는 게 많았어요. 네, 네,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거 훈시경 띄워주는 거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 근데 성과가 아예 없으면은 그걸 비판할 수 있어요. 야, 무리하게 나가가지고 도대체 뭐 성과가 뭐냐.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면은 굳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뭐 차기 육성 프로그래밍 할지라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김어준이 좀 선을 넘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적대적 김민석 총리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계속 드러내니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 의지대로 그러니까 김어준 자신의 영어지죠, 의지. 영어지. 독일어지가
그래요? 뭔가를 자기 의지대로 아시네. 모든 걸 관철하려고 하는 이 못된 버릇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근데 예. 아까 김용남 의원님 표현대로면은 이게 차기 당권,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를 보고 김어준 씨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계속 아니라고 해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럼 요런 경향은 아무리 언론에서 비판하고 해도 계속 요런 메시지를 내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청와대가 이렇게 뉴스공장 김어준 때문에 골머리를 낳는다. 들으면서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신경 꺼버리면 될 텐데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전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소위 민주당의 김어준 그리고 국민의힘의 고성구 과거에 이분들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어준이라는 아주 손쉬운 무기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의견 본인들의 지지세를 올리기 위한 아주 손쉬운 무기가 있었고 뭐 국힘에는 고성국이라고 하면 이게 대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쉬운 무기들을 사용하다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시점 아닌가. 네. 충분한 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중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초기에 불필요한 논란이고 불필요한 발언이고 정말 뭐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 처지는 네.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 총선 때만 되면 각종 선거를 앞두면 후보자들 나가서 뭐 큰절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김어준으로부터 영수증 청구서를 지금 받고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이번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네. 광역단체장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네. 본경선은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건데 여론조사하면 민심이 많이 반영될 것 같지만 사실 지방선거 후보 뽑는 여론조사에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여기도 어차피 아주 강한 지지층들이 합니다. 근데 이 강한 권리당원이나 강한 지지층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는 예를 들어서 뭐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네. 매부쇼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그걸 잡고 있으니 네. 경선 구조를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지층이 어떤 말을 하느냐, 네. 당신을 이 우리 미디어에 한번 얼굴을 보여주느냐, 내가 응원시켜주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분들의 당락에 영향을 많이 주니 네.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매몰될 수밖에 없는 김어준 씨 눈치를 봐야 되고 뭐 비판을 하기는 좀 주저하게 되고 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경선 구조를 바꿔야 된다. 지금 그래야 얘기하시는 게 경선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당원 100% 경선 요런 흐름으로 그렇죠. 가다 보니 이제 당원들 눈치를 많이 보고 또 김어준 씨라는 막강한 파워에 기대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것 예. 같아요.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수백억씩 지원이 되는데 왜 강성 지지층의 뜻만 과다 반영해서 움직이도록 정당이 움직이게 되느냐. 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태임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쇼처럼 양쪽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관심도 많고 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아주 열성 지지층이 아니면 민생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른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소리가 이게 과소 반영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번에 공소취소 논란이 있으면서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한 이제 반감도 민주당 내에 어느 정도 생겨 있고 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출연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그거가 이제 그 반대 세력으로 등장한 뉴 이재명인 거잖아요. 김용남 의원님 뉴 이재명 그 이현주 의원이 네. 주최한 토론에 가셨다고요? 네, 네. 와달라고 그래서 갔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이 여기 준비가 돼 아 있습니다. 그래요? 와서 축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는데 네. 가서 저도 이제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 때문에요? 저기까지 나가나?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뉴 이재명은 이게 아닌데 저것까지 뉴 이재명이야 이거.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 이게 어디까지 가나 이게 정말.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칫 그 듣기에 따라서는 친노 친문과 완전히 경쟁 내지는 뭐 하는 구도까지 이렇게 발언 수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비판하고 지적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저럴 수가 있나? 구조상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지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점 많죠. 제가 보기엔 뭐 대표적으로 탈원전 네. 내지는 부동산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고 그건 지적하는 건 당연하고 반면 교사 삼아서 그러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마치 이거를 경쟁 내지는 적대시하는 발언까지 발언이 나오는 걸 보고 근데 이게 수로만 대결하면 질 텐데 그런 식으로 pit나르기를 하면 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친노 친문이 이 당원에선 더 많죠. 그러니까 그걸 좀 보다 중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지 이른바 적대시하고 경쟁 구도로 만드는 거는 저는 전략상으로도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네.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오는 그런 작업. 아니 그런 분들도 네. 실제로 많죠. 그러니까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네. 너무 이 경쟁 구도화 시키는 거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그래도 같은 당이고 한데 그럼요. 서로의 목소리를 존중해주고 이런 태도가 좀 예. 동반돼야 된다. 네. 또 다른 분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김영남 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뉴 이재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는 실용주의라고 봐요. 실용주의. 예, 실용주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게 이제 뭐 관념주의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념주의라든지 뭐 이런 유의 거가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가 높고 뭐 중도 보수나에서 지지를 하는 것도 정치 잘하네. 실용적으로 뭐 좀 잘 경제도 좀 살리려고 노력도 하고 잘하네. 뭐 주가도 올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만 이 논의가 나오는 거는 무협지가 된 거죠, 사실은. 예. 이제 뭐 8대 문파가 있고 예를 들면은 어느 파는 지금 뭐고 그게 이제 뭐 친문이네 뭐 친노네 뭐 이렇게 이제 그거는 그분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네. 그거 직관적이잖아요. 이쪽은 친명 저쪽은 뭐 친문 그래서 딱 갈라서 딱 얘기를 하면은 이게 세계관이 명확하거든요. 네. 이게 선과 악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쵸,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들이 있는 분들이 주최하신 분들부터 이제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뉴 이재명 현상이 있는 것도 맞고 네. 근데 이거를 전선을 그어가지고 저쪽이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격렬해진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지금은 그렇게 네. 보여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주최한 거잖아요. 네. 이현주 의원이 일단은 본인 정무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뉴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깃발을 들고 계신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원조 친명 중에서도 사실은 뭐 그러니까 당내에 어떻게 보면 친청 강경파라는 좀 다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이현주 의원이랑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굳이 실용적이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보수 쪽에 있다가 네. 물론 예전에 민주당에 있다가 보수 쪽에 갔다가 다시 민주당에 왔기 때문에 네. 후반위만 놓고 보면 뉴 이재명이 맞긴 한데 그런데 실용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현주 의원이 그걸 알고 네. 깃발을 일찌감치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현주 의원은 이제 이번에 합당 그 과정에서도 네. 조금 전면에 드러나긴 했었죠. 예. 네. 우리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도 사실 좀 일이 많잖아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와서 김영한 충북지사 이제 어제 컷오프 했고 지금 충북지사 컷오프 하니까 떨고 있는 지역이 부산, 대구 이런 데잖아요. 부산이나 대구 이쪽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특히 부산은 지금 부산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다 이거 경선해야 한다고 하고 또 경선 주자인 그 주진우 의원도 경선하자 하는데 지금 공관위에서는 좀 이제 박형준 시장 컷오프 시키려는 공관위에서가 아니고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만 거의 그쵸, 그런 것 그쵸. 같아요. 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드는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주진우 의원조차도 네.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만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드는 걱정이 그러면 이정현을 막을 수 있냐?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약간 뭐 민주당과 비교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짧게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는 방법이 국민의힘이 개혁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네. 민주당이 잘하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이 잘 되는 유일한 방법은 네. 국민의힘이 잘하는 거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양당제 하에서요. 저희는 뭐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은 양당제의 틀이 급속하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한쪽 당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이기면 되는 양당제 하에서 한쪽 학생 지금 매번 학교 와가지고 군복 야상 입고 와가지고 전기다리미 양쪽에 들고 다니면서 충격 줘야 된다 이 짓거리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누구예요? 야상 입은 분. 네, 이모 씨. 전기 충격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둘 중에 하나 더군다나 상대방이 매일 학생이 술 먹고 야상 입고 전기다리미 들고 다니는데 뚜렷하게 개혁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의지도 없고 네. 네. 한쪽 상대방이 죽어버린 하에서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돌아오게 하지는 말았어야 됐다 사퇴했을 때 그럼 이게 돌아오고 맞아요. 정권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 이게 만약이 무효이다 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정현 공관위원장 복귀 뉴스를 들으면서 대단히 안심했잖아요. 지방선거 이제 끝났다. 네, 네. 근데 저는 좀 의외인 게 보통 그 현역 컷오프, 뭐 중진 컷오프 이런 거는 보통 총선에서 많이 등장하는 공식인데 그렇죠. 네. 지방선거에서 이걸 꺼냈다는 것 두 배경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진숙 대구시장 네. 만들기. 네, 아. 네. 그게 모든 것의 핵심. 그걸 위해서 김영환도 잘리고 박형준도 잘리고 네. 그런 건 아닌가. 음. 물론 박형준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친이계의 핵심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갖고 왔잖아요. 그러고 있고 여기는 친박했지만 그렇다고 굳이 컷오프 경선시키면 돼요. 네. 추진 의원이랑 경선시켜서 그게 부산에 뭐 다른 전재수 시장이 사실 네. 전재수 전 장관이 일단 지지율도 여론조사는 더 높게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흥행을 만들려면 맞아요. 주진우냐 박형준이냐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상은 약간 주진우 의원이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 그러면 더 흥행이 돼요. 네. 현역 시장이 높은 것보다. 음. 그럼 무조건 경선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컷오프냐? 이거는 대구 컷오프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 대구가 핵심이네요. 여기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심이 들어요. 네. 국민의힘 공관위가 진짜 맥락을 잡을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현역 지사 중에서 먼저 공천이 된 게 이장우 대전시장이랑 네. 그 김태흠. 김태흠 충남지사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강원도 그리고 울산시 네. 경남 여기도 지금 후보를 다 현역 네. 지사 시장으로 했어요. 네. 울산의 김두겸 시장 그리고 강원의 김진태 지사 네. 그리고 박완수 지사 여기는 다 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남은 게 현역들을 다 컷오프하겠다 이렇게 뭐 마이너스를 주겠다 이런 거하고 정 배치되는 거고 지금 딱 나온 게 그러면 대구는 시장이 없으니까 네. 중진들 쳐내는 거랑 그리고 부산이랑 서울이랑 충북이랑 이거잖아요. 제가 진짜 아까 전에 본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2달 전에 네. 이번에 오세훈, 박형준, 김영환 날린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설마 그런데 이게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 뭐냐고 도대체 맥락이 안 읽힌다. 네, 맥락이 안 읽히는 그러면은 도대체 박완수 경남지사가 공천에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고 박형준을 잘라야 되는 이유는 네. 뭐 누구를 편들고로 떠나서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뭔가 밉보였거나 네. 날려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걸로 보이고 서울의 플랜 B는 지금 박수민 그 강남을 의원이라고 지금 접수를 했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지금 그래서 오세훈이 안 나오면은 박수민 의원 여기 기재부인가 기재부 출신인가 기재부 네, 출신. 여기. 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네. 인지도 몇 퍼센트 나올까요? 박수민 의원 제가 보기엔 3% 나올려나? 3%안 나올 것 같은데 인지도. 예. 저도 지금 얼굴이 매치가 안 되네요. 박수민은 누가 알아요? 강남 을에서 조사해도 인지도 10% 나올려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발언을 보면 듣기로는 이정현 위원장을 고성국 씨가 추천을 했고 네. 고성국 씨가 이진숙 위원장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니까 다선을 컷오프 시키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발언을 네. 했어요. 근데 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요건 제 추측입니다.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고성국 씨 동생 명의로 운영되는 정치 컨설팅 업체에 거액의 컨설팅료를 내고 선거 컨설팅을 맡겼다면 가상인 거죠. 네, 여기는 이건, 네, 네. 추측, 가정이에요. 네, 가정. 네. 그럼 결국에는 고성국 씨 동생 동생 명의의 정치 컨설팅 업체 돈 벌어주려고 이 난리가 벌어진 거야?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만약에 그 가정입니다만, 네, 그러면 국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김이 옛날에 그런 당이 있었어요. 허경영 씨가 국가혁명당 할 때 명함당이 되는데 이제 후보들이 없잖아요. 근데 지역에 돈 많고 또 내세우기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내가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갔다 이 명함을 다 파는 거죠. 국가혁명당 뭐 기호 8번 누구 그거를 위해서 그냥 당선보다는 그걸로 스펙이 하나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이력서는 앞으로 어디 지역구에 출마 여기 한 줄 되는 거죠. 지금 국힘이 그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서울시장 후보 누구 출마, 그냥 뭐 아니, 그, 아까 누구 출마 우리 뭐 이런 걸로. 네. 김경률 회계사님 네. 말씀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3%에 항상 미달해서 국회 입성에 좌절됐던 뭐 그런 당 많잖아요. 옛날에 기독자유당. 통일교가 항상 이제 총선 때마다 당을 만들어서 국회 입성을 도전을 했고 뭐 자유통일당도 그랬고 뭐 딱 수준이 거기에요 지금 네. 돌아가는 게 그거 이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위원장한테 정권을 주겠다고 한 이후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내에서도 정의용 사무총장 같은 경우 이정현 위원장에게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정현 위원장이랑 장동혁 대표는 어느 정도 좀 의견이 지금 맞자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 전- 요거는 이제 몇 가지 들은 얘기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장동혁 대표는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을 본 거는 한두 번 정도 인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했다라는 게 고성국 씨가 추천을 네. 했다. 이정현 고성국은 이제 친분이 좀 있고 네. 그거를 어제 이제 SBS 라디오에서 주호영 의원이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당선됐을 때 고성국이 몇몇 유튜버들하고 함께 30석은 우리한테 공천을 줘야 된다. 그 발언까지 네.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다르다. 전환기라고 고성국은 전환기를 이제 꿈과 판타지를 심어줘가지고 애들한테 슈퍼챗 받고 모금 운동하고 이게 전환길의 비즈니스 모델이면은 고성국은 직접 황교안 대표 때도 이미 깊숙하게 공천에 관여를 해서 이미 했고 네. 그런 식으로 공천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이 확고하게 성립이 돼 있고 거기에 그 동생이 하는 평창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정치 컨설팅하는 업체 이것까지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가 딱 이제 갖춰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직접 이제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한참 선거가 뜨거울 때는 과거에는 출연하면은 돈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고성국 직접 TV에 출연할 때 고성국 TV에 출연을 할 때 출연료를 주는 게 아니라 후보자들이 내가 여기에 출연을 하고 싶소. 근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근데 그건 보수 진영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고성국 TV에 나가려면은 선거 때 특히 그냥 평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후보자가 영향력이 있는 프로니까 나가고 싶어 한다는 예, 예. 그런 거겠죠. 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거는 고소하지 마시고 제가 아니면은 제가 다음 주에 사과하겠어요. 사과하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정현한테 다 힘을 줬다라는 거는 사실상 고성국한테 이 공천을 맡겼다라는 얘기랑 비슷하게 국힘에서는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장동혁은 더 이상 이제 여기에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더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힘을 실어줬어. 그리고 네. 본인은 뭐 말해봤자 지금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빠져 있는 상황. 이렇게 좀 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의용 국힘 사무총장이 그렇게 뭐랄까요? 그 강경파가 절대 아니에요. 웬만하면 네, 네, 장동혁 대표에게 다 맞춰주고 당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살펴서 거기에 대부분 맞춰주려고 하는 인물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에서
이정현 위원장과 당연직 부위원장으로서 정의용 사무총장이 건건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재명 위원장이 워낙 택도 아닌 소리를 계속 하니까 거기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그 순한 사람 네. 착한 정의용 사무총장도 그거는 동의 못하죠. 그 아까 고성국 TV 관련해서 이제 의원들이 출연하면 뭐 돈을 준다는 얘기가 있다는 건 이제 확인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썰이라는 거 들리는 얘기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은 대구에서 뭐 지금 많은 얘기도 있지만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또 김부겸 전 총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둘이 붙었을 때 누가 좀 이길까요?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김부겸 전 총리가 이긴다고 봐요. 네. 97%. 97% 거의 네. 확실. 네. 네. 뭐 다른 뭐 주영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하면 네. 쉽지 않아요. 대구 시민들이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여론이 뭐 그렇게 좋진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건가요? 네. 투표를 안 하는 약간 중도 보수 분들도 나와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진숙이라면 네. 그렇게 봅니다. 이게 투표 중에 무서운 투표가 있어요. 무서운 이 투표. 못 말리는 네. 정말 확 바람이 부는 게 그게 이제 동정 투표가 그 유형 중에 하나고 동정 그래서 투표. 상복 입고 선거전을 치를 수 있는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동정 투표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분노 투표입니다. 분노 투표. 근데 그거는 뭐 잘못했다 이런 거보다 대구 시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 니들 이번엔 한번 혼나야겠다. 정신 좀 차리게 우리가 회초리를 요번엔 들어야겠다. 일종의 네. 사랑의 매조. 제발 인간 좀 되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보수를 위해서 좋다는 얘기죠. 네?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고 보수를 위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보수를 위해서 위해서 좋은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저도 네. 대구에서 만약에 네. 만에 하나 이진숙 전 위원장이 후보가 된다라면 민주당으로서는 김부겸 전 대표가 아주 유력한 카드가 될 것이고 네. 저는 최소 박빙 그리고 뭐 97%를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대구가 만약에 국민의힘에게서 박빙지가 된다라면 네. 다른 데는 이제 볼 필요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한 가지 소원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좀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정현 위원장이 한 가지 꿈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정말 국민의힘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준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대구시장 네. 선거요. 김부겸 대 이진숙 2018년에 네. 이제 민주당이 싹 쓸어갈 때 그때 TK만 이제 그때 자유한국당이 가져갔는데 그때 권영진 이제 지금 의원 네. 후보가 나왔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좀 안 유명하신 분이 나왔어요. 그때 임대윤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네. 원래 그때 행안부 장관이 이제 저 김부겸이었고 사실은 당에서 저번에 그 송영길 그 전 대표가 그 예. 박성태 했을 때 왜 매달리냐 김부겸한테 그게 네, 이제 네. 감정이 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2018년에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의원한테 좀 제발 좀 나와달라라고 했는데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득표율이 40%였어요. 임대윤 후보가. 그래서 많이 나왔네요. 민주당에서는 그때 김부겸이 나왔으면 이겼을 수도 있다. 네. 인지도가 없는 그러네요. 분인데도 그때 40% 바람이 면. 불어서.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2018년과 비슷하게 만약에 흘러가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김부겸이 나오면은 권영진보다는 인지도가 더 떨어지는 이진숙. 네. 그리고 약간의 그 묘한 게 있는데 여성 광역단체장이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가요? 예, 맞아요. 여성의 네. 불모지예요. 맞아요. 네. 광역단체장은. 네. 예, 기초단체장은 있는데 광역단체장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특유의 보수 성향이 있는데 대구에 약간 그런 것까지 뭐 이런저런 뭐 강경 보수 이런 이미지까지 해보면은 저는 김부겸이 나오면은 해볼 만한다. 네.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TV조선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국민의힘 공관위가 부산시장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네. 이정현 위원장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속된 표현을 좀 쓰자면 매번 바보 되는 거예요. 오세훈 자른다고 덤볐다가 재공모에 제재공모까지 어쨌든 오늘 접수를 받는 형편이고 네.
그러니까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나마 컨센서스가 형성되니까 컷오프가 가능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정말 택도 없는 주장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우스워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짧게 한 마디씩만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오늘 공천 신청할까요? 전망 짧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까 세 분은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 한다. 조언을 안 한다. 안 해야 돼요. 소시장 많이 했잖아요. 10년 넘게 했는데 뭘 또 미련이 있다고 해. 아니 근데 차기 국힘 당권 도전을 하려면 불출마하면 당권 도전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본방과는 다르게 네. 오늘이란 단서가 있으니까 저는 오늘은 안 한다. 안 할 오늘은 것이다. 안 한다. 네. 아 그럼 또 추가 공모를 할까요? 추가 공모 해야 근데 되지 만약에 않을까요? 오늘 안 해도 또 네. 추가 네. 재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죠. 아. 상황적으로는. 이 네. 면접이 20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서. 약간은 또 네. 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아이 근데 면접도 또 추가 면접 보면 되죠 뭐. 공관이라는 곳이 지금 이미 권위가 없잖아요. 네. 아, 네, 당 이미.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금 뭐로 보겠어요? 하긴 부산시장도 이제 경선으로 네. 결정했다고 하고 하니까. 네. 그러네. 우리도 너무 아니, 바뀌니까 이정현 공관이가 나는 네. 결론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이 네. 보이네. 주진우 의원이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번에 경선 나가서 인지도도 좀 띄워보고 이렇게 하는데 나보고 후보하라고? 잠깐 배지 내려놓고 해운대를 내려놓고 지금 후보하라고? 당황해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경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까 방송에서 그러네. 박성태 앵커가 물어보시는데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어. 제가 그래서 돌려서 이제 그 체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아니 설명했었죠.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최종 후보가 돼서 부산시장 출마하면 해운대 갑에 보궐 생기잖아요. 그럼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그렇죠. 출마를 네. 열어주는 건데 네. 한동훈이 나가요. 도대체 뭐 대구에서만 출마 막으면 끝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국값보다는 네. 한동훈 전 대표한테 해운대가 낫지 않아요? 훨씬 낫죠. 해운대갑이? 훨씬 낫죠 낫지. 해운대 갑이.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 공천 신청하는 거는 내일 저희가 또 뉴스쇼에서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커피 쿠폰 이제 한 번씩 뽑아주시면 돼요. 네. 누구 준비되신 분 있으시면은 저는 저는 아 예. 네 아니 저 누노리님 너무 재밌어요 하고 문자 주셔가지고 일단 누노리님 뽑았습니다. 네. 네. 저는 계속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황금대진님께 드리겠습니다. 황금대진님. 네. 또 네, 김영일 저는 기사님. 네. 토끼와 거북이 5구님께 저번에는 저를 비토하신 분이었고 이번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 네. 아니 하루 사이에 매력도가 높아지셨어요. 오늘 네. 제가 댓글을 쭉 보니까 네. 김용남에 대한 호불호는 조금 네. 이제 줄어들었는데 네. 김경률에 대한 호불호는 확실히 아직도 살아있네. 너무 재밌다. 제가 두 분한테 드릴게요. 엘리나님. 김경률 비유적 표현 많이 쓰는데 하나도 안 맞는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거. 그래 용님은 비유 정말 적절하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김경률 회계사님에 대한 이 반응이 너무 다르네. 두 분 드릴게요 제가. 네, 이 코너 인기를 위해서는 김경률 회계사님의 비호감도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네. 얼마든지. 네. 알겠어요. 오늘은 여기. 저도 하나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박성태님. 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제도 사실 보내셨는데 제가 팍팍 지나가니까 못 봤는데 떡박사님 떡 박사님. 네. 70대 커피숍이에요. 제발 오늘이 20년이 넘었어요. 이분도 사연이 20년이 넘었대잖아요. 커피 네. 쿠폰을.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제가 보니까 쓰였었는데 나중에 봤어요. 떡박사님. 알겠습니다. 누노리님, 황금대진님, 토끼와 거북이 5구님, 엘리나님, 그래용님, 떡박사님. 이분도 이제 저희 여기 CBS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는 거죠. 메일이랑 저기 전화번호 공지 같은 거. 댓글 네. 맨 앞에 공지에 네. 들어가 있죠. 네, 저기 알겠습니다. 저쪽 메일로 지금 나옵니다. 자막에 뉴스쇼 cbs@gmail.com으로 아이디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네, 커피 그 쿠폰. 쿠폰이 네. 날아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